여러분 안녕하세요. 법정 의무교육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장애인을 채용하면 어떨까?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우리 사업장도 이제 고용 의무 사업체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장애인 직원들을 채용하면 산업재해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장애인은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우리 사업장에서 필요한 인력은 대부분 현장직이잖아. 하지만 직무에 맞는 일을 찾아보면 가능한 업무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직무 분석을 통해 다음 정기 채용에 장애인 채용 내용도 포함시켜서 준비해보자. 채용 공고가 붙었네. 몇 명이나 뽑는데? 현장직에 장애인을 채용한다는데? 정말? 우리 회사에서 장애인 직원을 뽑는다고? 장애인이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 그러게 말이야. 장애인은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더 많이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우리 팀에 배정되는 건 아니겠지? 장애인하고 같이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되는데? 더군다나 장애인은 고집이 세고 피해의식이 많다고 하잖아. 맞아. 게다가 회식이나 술자리, 체육 행사와 같은 단체 생활에도 참여해야 할 텐데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새로 채용됐다던 장애인 직원인가 보네? 이쪽으로 오는데? 왜 이쪽으로 오지? 어떻게 해? 모른 척 할까? 아님 인사만 할까? 뭐라고 하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팀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직 길을 잘 몰라서요. 인사팀이요? 복도 끝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엘리베이터가 나오는데 3층으로 올라가면 바로 인사팀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팀까지 휠체어를 밀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움직이는 게 힘들어 보이는데. 에이, 뭘 그렇게까지 해.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도와주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들었어. 그래? 그래도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럽네. 장애인 직원이 늘어나면 도와줘야 할 일이 늘어나는 거 아닌지 몰라. 이번 시간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하고 나면 장애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장애의 유형인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의 원인과 특성 및 함께 일할 때 필요한 에티켓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의. 장애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의학적, 사회적, 직업적, 법적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의학적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구조와 기능 등 해부학적 차원에서의 손상이나 결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체의 어떤 부위가 손상을 당하고 그로 인해 어느 정도 기능 상실이 있는지 등을 통해 장애를 정의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엄격하고 분명하겠네요. 네, 그런 특징이 있죠. 1975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한 장애인의 권리 선언에 나타난 정의가 대표적입니다. 사회적 정의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농축시켜 표현하는데요. 장애인을 구별하고 배제시키면서 차별하느냐, 아니면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사회적 활동을 전면적으로 지원하느냐에 따라 장애를 규정짓게 됩니다. 해당 사회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러한 사회적 정의는 1990년 미국 장애인법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직업적 정의로는 직업을 찾고 유지하는 데 지장이 있는 정도를 판가름해서 장애 여부와 정도를 구별짓게 되고 ILO의 정의가 대표적인데요.
ILO의 신체장애인의 직업 재활에 관한 권고 제99조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적당한 직업을 구할 수 있는지, 그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이제 법적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의는 관련 법률들에서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법적 정의는 장애인 복지법상에 규정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나와 있네요. 그 외에도 특수교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민연금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에서 장애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어요. 중세 유럽에서는 장애인은 신에게 벌을 받은 사람으로, 조선시대에는 단지 몸이 불편한 사람으로 여겨졌다고 들었는데요. 이러한 정의들이 우리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장애인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신체 및 정신 능력에 결함이 발생하여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필요 조건을 전혀 갖출 수 없거나 부분적으로 갖출 수 없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알게 모르게 사회적 인식들이 형성되면서 장애인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의 마크와 뉴욕시의 장애인 마크만 보아도 수동적인 모습에서 능동적으로 역동적인 모습으로 디자인이 변화된 것이 보이는데요. 미성숙한 사회 여건 속에서는 경미한 장애도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사회의 태도가 긍정적인 경우에는 심한 장애도 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호칭은 어떻게 불러야 하나요? 다양한데요. 법적인 용어인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또 장애가 없는 사람을 정상인이라고 부르는 대신 비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장애인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남이 아닌 우리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대개 장애는 나와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장애는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특히 고령으로 인한 장애 발생률이 높아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장애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애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고용률은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큰 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등의 제도를 활용한다면 장애인도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의 유형 및 에티켓. 우리나라는 현재 장애의 유형을 이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 범주는 1999년과 2003년에 걸쳐 확대된 것으로 앞으로도 범위가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주요 장애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유형별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체장애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신체 기형이나 절단, 골절, 화상 등과 같이 두개골, 관절, 근육 등의 문제로 인해 생기는 정형외과적인 손상과 뇌성마비, 경련장애, 이분 척추, 척추 손상 등과 같은 신경학적인 손상 두 가지가 있는데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 모두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 원인이라면 출생 이전의 유전적 결함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에 의한 것인가요? 네, 출생 이전에 태아의 발달에 지장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유전, 염색체 이상, 대사장애, 임신 중 흡연 및 음주, 약물 복용, 방사선, 매독, 풍진, 난산, 조산, 혈액형 부조화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정확한 선천적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후천적 원인은 무엇인가요? 질병이나 사고로 결함을 갖게 되는 경우이고요. 각종 질환에 의한 신경계 손상,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산업재해 등 외상에 의한 경우이거나 당뇨병, 관절염, 혈액순환 장애 등 만성 질환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야기 좀 해주시죠. 편의시설이 확대되고 재활공학이 발달되면서 지체장애인의 취업 영역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육체적인 능력보다 사고와 언어 능력이 필요한 직무에서는 지체장애 여부가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도 합니다. 아, 육체적인 능력에서만 장애가 있는 것이군요. 근래에는 손이나 팔에 장애가 있어도 정도에 따라 컴퓨터나 기계를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사무보조기기, 작업보조기기의 발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많이 진출했나요? 교직, 연구직 등 전문 분야뿐 아니라 마케팅, 영업직, 사무직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있으며 산업 현장에서 많은 지체장애인이 설계원, 기계조작원, 품질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과 함께 일을 할 때 필요한 에티켓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접근성이라고요? 네, 다리에 장애가 있더라도 직접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이동에 제약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직무 배치 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참고할 수 있고요. 면접이나 회의를 준비할 때도 참가할 이들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보장구를 착용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 계단이나 문턱 등은 이동하는데 제한이 될 수 있고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미끄러져 다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주차구역도 비워두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는 보조기구가 필요합니다. 가령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좌석 공간을 마련해 두고요.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목발 기타 보장구는 사적인 물건이므로 사용자의 허락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용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놓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도움을 줄 때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한 뒤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 스스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엘리베이터가 와서 장애인의 팔을 잡아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미처 물어보지는 못했네요. 그런 경우에는 지팡이나 휠체어를 잡아주는 것보다 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문을 잡아주고 문을 닫을 때는 보장구가 문에 끼이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체육 활동도 가능하니 행사 시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물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뇌병변 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복합장애이며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상지와 하지의 마비가 나타나 주로 보행장애와 일상생활에 신체적, 정신적 제한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신체적 장애 외에 언어장애와 시각장애 등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지적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한 뇌경색과 뇌출혈 등의 신경계 장애가 원인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뇌병변 장애인은 감각마비, 운동마비 등으로 인한 신변 처리, 경련 등의 문제로 무기력하거나 의존성을 보일 수 있고요. 이로 인한 자기 불신, 현실 도피, 불안 증세 등의 패배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타인과의 접촉 기피로 심한 열등감 혹은 자기 중심적이 되어 인간관계에서 성격 장애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는 운동장애와 언어장애가 있어서 그런지 장애가 외적으로 두드러져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개인에 따라 직업 능력은 매우 다양한 편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장애로 직업적 능력을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언어 장애가 있다고 지적 능력이 낮은 것은 아니거든요. 지적 장애가 아니니 떨림이나 경직 등 장애 상태를 고려하여 직무를 배치하면 대부분 직종에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기계 조작원 등 몇몇 직무를 중심으로 취업을 했지만 점차 공무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전문직으로 진출하고 있는 뇌병변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죠. 함께 일할 때의 에티켓 좀 알려주세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뇌병변 장애인이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고요. 함께 생활하면서 넘어졌을 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 후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혼자 일어나는 것이 더 편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도와줄 때는 넘어진 사람을 잡지 말고 팔을 내밀어 잡고 일어서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요. 네, 함께 걸어갈 때는 보행 속도를 맞추어 걷는 것이 좋고요. 음료수를 권할 때는 빨대를 꽂아주는 것이 편할 수 있으나 미리 물어본 후 준비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손이나 팔에 장애가 있더라도 사무 보조기기나 작업 보조기기를 활용할 경우에는 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은지 꼭 물어봐야겠어요. 이번에는 시각장애에 대해 살펴보죠. 빛이 눈으로 들어와 뇌까지 전달되는 과정 중 어느 부위가 손상되면 시력을 잃거나 시야가 결손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가 시각장애입니다. 전체 시각장애인 중 전혀 볼 수 없는 이는 소수이며 대부분은 명암이나 물체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이죠. 시각장애의 발생 원인은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대개의 경우가 그런데요. 원인 미상인 경우도 있고요. 백내장, 녹내장, 트라코마, 포도막염 등 여러 가지 질병이나 안구에 이물질이 침입하면서 혹은 화상이나 화학약품에 의한 손상 또는 천공 등 안구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기타 다른 원인으로는 당뇨병, 영양 결핍, 약물 중독 등에 의하여 나타나기도 하고 유전성 질환이나 심리적 원인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다 하면 시력장애만 생각하는데 시야 결손장애도 있습니다. 시야의 각도가 10도 미만인 경우이죠. 시력은 만국식 시력표와 공인된 시력표를 사용해 측정된 결과인데요. 안경, 콘택트 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 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력장애 중 맹과 약시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맹은 좁은 의미로 시력이 0인 경우를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우리나라의 교정 시력으로 0.04 이하로 밝고 어두움을 구별하는 정도입니다. 시야는 1m 앞에 손가락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약시는 우리나라의 경우 교정 시력이 0.04 이상 0.3 미만인 상태로 책에 있는 보통 크기의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상태지만 일상생활을 불편한 대로 영위할 수 있고 점자 교육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취업 활동은 어떠한가요? 많은 시각장애인이 보장구 없이 혼자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맹의 시각장애인도 안내견이나 지팡이를 이용하여 혼자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지금까지는 많은 시각장애인이 안마나 침술 등의 한정된 직종에 주로 종사했지만 최근에는 교사, 공무원, 종교인, 음악가, 방송인, 사무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티켓은 무엇인가요? 상세히 설명하고 시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인사할 때는 내가 누구인지 밝히고 동행인이 있다면 그 사람도 함께 소개하고요. 복도나 통로에서 마주쳐 인사를 하게 될 때에는 가까이 왔을 때 인사를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멀리서 인사를 하게 되면 누구에게 인사를 하는 것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낯선 장소를 안내할 때에는 주변과 상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시설 파악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직장 건물 구조, 시설물 등에 대해서 단계적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요. 배치를 옮길 때에도 양해를 먼저 구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식당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혼잡할 경우라면 의향을 물어본 후 대신 배식을 받아 가져다 주고 음식의 순서는 기준점을 잡아 시계 방향으로 알려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은 완전히 열거나 완전히 닫아두는 것이 안전하고 위치를 알려줄 때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며 함께 걸을 때라면 지팡이 반대쪽에서 팔을 잡고 이동해야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청각장애에 대해서도 살펴보죠. 청각장애는 귀를 통하여 들어오는 소리를 감지하여 뇌에 전달하는 경로에 손상이 있어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거나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요. 귀로부터 뇌에 이르기까지 어떤 부분에서 이상이 생겨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은 소리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총칭하며 평형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청각장애의 90%는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것이지 선천적 원인에 의해 청각기관이나 청력 손실을 입는 경우는 적다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후천적 원인입니다. 선천적 원인으로는 산모의 풍진 감염, 모자 혈액형 불일치, 영양실조, 약물 중독 감염 등이 있고요. 후천적 원인으로는 중이염, 외상성 고막파열, 뇌이질환, 카나마이신과 같은 약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청각신경 손상 또는 소음 속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오는 소음성 난청 등이 있고 노인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는 난청, 농, 평형기능 장애로 나눠질 수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구분할 수 있나요? 난청은 큰 소리로 해야만 겨우 들을 수 있는 상태이고 농은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 아닌가요? 평형기능장애는 어지러워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난청은 일상생활에서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병적인 상태로 큰 소리로 하면 들을 수는 있지만 농은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도 청각 반응이 활용 가능할 만큼 남아있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청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평형기능 장애는 양측 평형기능에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직선 걷기 등의 제한이 있어 일상생활에서 복합적인 신체 운동이 어렵거나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청각장애인은 사회적 행동적 문제는 없으나 타인과의 일상생활의 의사소통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등 심리적 불안을 갖게 됩니다. 의사소통 수단으로는 수어, 구화, 필담 등을 사용하는데 청각장애인은 수어 외에도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언어 대신 다른 수단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청각장애인은 대부분의 직종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게다가 화상전화기, 소리 증폭장치, 핸드폰 문자 서비스 등 최근에는 언어 대신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니까요. 청각장애인은 주로 수어로 의사소통을 하나요?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모를 통해서 혹은 입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는 청각장애인도 있고요. 보청기를 사용해 말하거나 들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의사소통 방법이 좋은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산 현장의 단순 기술직으로 다수가 근무해 왔으나 최근에는 컴퓨터 관련 전문직, 사무직 등으로 업무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할 때에는 의사소통 방법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외 알아둬야 할 에티켓은 무엇인가요? 대화를 시작할 때에는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이 중요하고요. 말을 할 때에는 눈을 보면서 입모양과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필요하면 반복하여 말해줍니다. 또한 청각 장애인과 대화를 할 때는 의미 있는 표정이나 몸짓을 이용하면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수어 통역사를 통해 대화할 때 시선은 어디로 해야 할까요? 수어 통역사가 아닌 청각 장애인을 향해 직접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 명이 대화할 때에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여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업무를 수행할 때의 대화 방법도 알려주세요. 업무 지시를 할 때는 시범을 보이거나 글로 써서 설명을 하고요. 회의 진행 상황을 중간중간 확인하고 청각 장애인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줍니다. 또 회의나 야근, 회식 등 공지사항은 미리 게시판에 알려주고요. 화장실 문에 사용 중 알림 표지를 설치하는 등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적 장치들을 마련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 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적 장애는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 능력이 저하된 것을 말하는데요. 지적 장애를 정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첫째,
유의하게 평균 이하인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상의 결함이 동시에 존재하고요. 둘째, 이러한 두 가지가 모두 발달 기간인 18세 이전에 일어난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은 어떻게 판단하게 되나요? 네, 유의하게 평균 이하인 지적 기능의 기준은 주로 IQ 검사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지능 지수가 70 이하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적응 행동이란 개인이 생활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 의사소통, 자기관리, 사회성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지적 장애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래도 원인을 꼽자면 어떻게 되나요? 임신 초기 산모가 풍진을 앓았거나 영양 결핍이 심한 경우, 미수가 염색체 이상일 경우에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 밖에 조산이나 난산이 원인이 됩니다. 또한 영유아기의 뇌염 또는 뇌막염을 앓거나 여러 가지 중독, 영양실조, 갑상선 호르몬 결핍, 뇌손상 등을 입은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산모나 아기의 생물학적 변화가 원인이 되는 것 말고 심리적인 원인 같은 건 없나요? 있습니다. 먼저 생물학적으로 유전적 원인, 산전 원인, 분만시의 원인, 산후 원인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도 내지 최중도 이상의 심한 지적 장애 경우가 많고요. 사회 심리학적 원인으로는 사회에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성장 환경과 경험을 자세히 조사해 보면 이에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의 특성을 살펴보면 인지적 특성, 신체적 특성, 행동적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지적 특성으로 주의력과 기억력의 결함을 지니고 있어서 주의 집중 시간이 짧고 장기 및 단기 기억력, 관찰이나 모방을 통해 배우는 모방학습이나 우발학습의 능력도 제한적입니다. 또한 한 가지를 배우면 지나치게 여러 가지에 적용시키는 일반화의 문제나 반대로 배운 내용을 다른 곳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일반화의 부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초적 능력의 부족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초래해 같은 연령의 비장애인에 비해 학업 성취 면에서 뒤떨어지게 됩니다. 신체적 특성을 보면 신체의 성숙도는 평균에 가까우며 지적장애든 아니든 정서적인 억압이나 욕구는 동일합니다. 대개의 지적 장애인은 지적 활동이나 반응에서 손끝의 기능이 뛰어나지만 그것도 평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동적 특성으로 손 기능 훈련에 있어서도 반응이 느끼해 완고하거나 불순종한다는 등의 평가를 받는데요. 지적장애의 중요한 결함 중 하나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이는 주의력 집중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입니다. 시기별로 특성을 보면 유아기나 아동기에 주로 발견이 되므로 이 시기부터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특수 조기 교육과 재활활동이 중요하며 이 시기에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때이므로 적절한 자극과 교육을 통해 발달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령기에는 특수교육이 더욱 중요해지며 통합된 환경에서 적절한 지원이 수반되고 이후 전환기 및 성인기에는 사회 적응활동과 취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지적장애는 지적능력 발달이 불충분하여 생활 능력이 저하되지만 특성에 맞는 직종에서 적절한 교육과 반복 훈련을 받는다면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지적 장애인은 출퇴근 훈련을 통해 혼자서 출퇴근이 가능한데요.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노무직, 조립직 등에 주로 종사해 왔으며 주방보조원, 간병보조원, 기계조작원 등 취업 직종이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 필요한 에티켓을 알려주세요.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 능력이 낮더라도 자신의 욕구를 알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네,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던데 나이에 맞는 호칭을 사용하고 반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반복이 중요하므로 작업은 익숙해질 때까지 시범을 통해 여러 차례 반복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근무 시간, 적절한 근무 복장, 직장 규칙 등을 반복하여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해도를 고려하여 지적 장애인과 이야기할 때는 쉬운 표현을 사용하며 작업 지시는 한 번에 한 가지씩 해야 합니다.
다음은 1943년 존스 홉킨스 대학의 캐너의 자폐증을 가진 아동의 특성 보고에 따른 내용인데요. 자폐성 장애는 대인관계 형성을 하지 못하며 언어 습득이 지연되고 언어 발달상 대화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고 앵무새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대명사를 반전하여 사용하고 틀에 박힌 놀이를 반복하며 동일성 유지에 대한 강박적인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력이 결여되어 보이지만 기계적 암기력은 좋으며 신체 발달은 외면상 정상으로 보입니다. 윙과 고울드가 말했듯이 자폐아동의 행동상 특징은 사회적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이해와 상상력에 손상이 있습니다. 아스퍼거는 이를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명명하고 이들의 특징으로 부적절한 사회적 접촉과 극히 제한적인 사물에 대한 관심, 운동 협응 기능의 부족, 오래 지속되는 반복적인 언어를 꼽았습니다. 자폐성 장애는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한 가지에 집착하며 특정 행동을 반복하며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직무 수행에 많은 설명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 많은 자폐성 장애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 특성으로 인해 취업 직종이 다소 제한될 수는 있지만 변화가 적은 일 등 개인의 특성과 선호도를 고려하여 배치한다면 훈련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폐성 장애인은 복잡한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세차원, 주방 보조원 등 직무 영역이 넓어지고 있고 IT 분야로도 진출, 데이터 매니저, 음성 전사직 등으로 진출한 적도 있습니다. 함께 일할 때 필요한 에티켓은 무엇인가요? 자폐성 장애인은 낯선 장소, 낯선 사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감은 낮추어주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예행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과를 조정해야 할 경우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해 사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외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이 부족한 경우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돈을 계산할 때 등은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를 살펴볼 차례이네요. 정신장애는 생물학적, 심리적 병변으로 인하여 정신기능의 제 영역인 지능, 지각, 사고, 기억, 의식, 정동, 성격 등에서 병리학적 현상이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장애인 복지법의 정의에 의하면 정신장애는 지속적 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가 있고요. 기능이나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정신장애인은 그 증상과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피해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상대의 감정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상대방의 기분을 바르게 수용하지 못하며 긴장하게 되고 언어 능력 저하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본인의 기분을 전환하는데도 어려워 대인관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해 쉽게 지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장기적 고용 유지가 어렵고 평소에는 가능한 일도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당황하고 긴장해 실패를 자주 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조현병은 정신분열증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성격 내에서 격동이 일어나고 사고, 정서, 그리고 행동을 현실로부터 분리합니다. 정신적 기능들의 분절이 일어나는 것으로 무논리증, 정서적 둔마, 환각, 와해된 언어, 무욕증, 망상, 와해된 행동들이 증상으로 나타나죠. 양극성 정동장애는 조증이든 우울증이든 주요한 정서장애로 즐거움과 슬픔의 기복이 심하거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요. 세 가지 유형으로 조증과 우울증 징후들이 나타나는 양극성 정동장애, 단극성 정동장애인 조증 징후가 나타나는 조증장애, 우울증 징후가 나타나는 우울증 장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성 우울장애는 우울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조현병이나 조울증, 우울증 증상을 가진 정신장애자도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정신장애는 특정 병리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꾸준한 약물 복용과 스트레스 관리만 이루어진다면 일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또 약물 복용에 따른 증상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직무 지도를 할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는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이나 센터에서 다른 정신장애인을 돕는 등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에티켓으로 약물 복용이 중요하니 근무 중에도 자연스럽게 약을 복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겠네요. 네, 정신과 약물은 갈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식음료의 반입이 금지되는 경우라도 정신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료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요. 약물 복용이나 치료를 위해 외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당사자와 근무 시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어려움이나 고민을 편하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 배치해 주는 것이 좋겠죠? 큰 도움이 되죠. 또한 정신장애 분야는 그 어떤 분야보다 서비스 전달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특히 병원과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그리고 요양시설의 연계성을 보장해주는 일련의 체계가 요구됩니다. 앞서 제시해드렸던 질문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앞에서 본 사례가 생각나지 않으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장애인을 채용하면 어떨까?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우리 사업장도 이제 고용 의무 사업체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장애인 직원들을 채용하면 산업재해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장애인은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우리 사업장에서 필요한 인력은 대부분 현장직이잖아. 하지만 직무에 맞는 일을 찾아보면 가능한 업무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직무 분석을 통해 다음 정기 채용에 장애인 채용 내용도 포함시켜서 준비해보자. 채용 공고가 붙었네. 몇 명이나 뽑는데? 어? 현장직에 장애인을 채용한다는데? 정말? 우리 회사에서 장애인 직원을 뽑는다고? 장애인이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 그러게 말이야. 장애인은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더 많이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우리 팀에 배정되는 건 아니겠지? 장애인하고 같이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되는데? 더군다나 장애인은 고집이 세고 피해의식이 많다고 하잖아. 맞아. 게다가 회식이나 술자리, 체육 행사와 같은 단체 생활에도 참여해야 할 텐데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새로 채용됐다던 장애인 직원인가 보네? 어? 이쪽으로 오는데? 왜 이쪽으로 오지? 어떻게 해? 모른 척 할까? 아님 인사만 할까? 뭐라고 하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팀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직 길을 잘 몰라서요. 인사팀이요? 복도 끝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엘리베이터가 나오는데 3층으로 올라가면 바로 인사팀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팀까지 휠체어를 밀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움직이는 게 힘들어 보이는데. 에이, 뭘 그렇게까지 해.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도와주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들었어. 그래? 그래도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럽네. 장애인 직원이 늘어나면 도와줘야 할 일이 늘어나는 거 아닌지 몰라.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